2012년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판사의 망치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의 이마에는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카피캣, 남의 것을 훔친 도둑. 판결 내용은 잔인했습니다.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을 베꼈다. 둥근 모서리도 베꼈고 아이콘 모양도 훔쳤다. 그러니 애플에게 배상금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었죠. 1조 2천억 원입니다. 2012년 삼성 휴대폰 부문 매출 82조 원, 영업이익 약 19조 원의 6.2%나 되는 돈을 적군의 금고에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뼈아픈 건 자존심의 붕괴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 안드로이드 진영을 향해 훔친 물건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고 그 저주가 법원의 판결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삼성 갤럭시는 2등도 아닌 짝퉁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아이폰을 살 돈이 없어서 쓰는 폰, 혹은 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계 덩어리라는 인식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치욕스러운 멸칭 하나가 꼬리표처럼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제폰. 이 세 글자가 주는 모멸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대학 강의실 테이블 위에 사과 로고가 보이게 아이폰을 뒤집어 놓는 건 일종의 과시였습니다. 나 좀 트렌디해, 나 좀 힙해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반면 갤럭시는 어땠습니까?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겨지거나 가방 안에서 울리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최신형 갤럭시를 꺼내면 마음속으로 탄식부터 나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심지어 삼성 직원들조차 회사 밖에서는 몰래 아이폰을 쓴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사과 로고는 세련됨의 상징이었고 삼성 로고는 촌스러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지옥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삼성은 창사 이래 최악의 재앙을 마주합니다. 전 세계 뉴스 화면을 도배한 시커먼 연기. 바로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식당 테이블 위에서 심지어 어린아이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폭탄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공항에는 이런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을 소지하신 승객은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기업의 최신형 폰이 테러리스트의 폭탄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갤럭시를 꺼내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제지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매일같이 연출되었습니다. 해외 토크쇼에서는 방탄복을 입고 전화를 받는 패러디물까지 만들며 삼성을 조롱거리로 소비했습니다. 이 사고로 삼성은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미 팔린 수백만 대의 기기를 전량수거해 폐기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손실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삼성폰은 짝퉁인 주제에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불신이 전 세계 소비자의 뇌리에 깊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경쟁사 애플은 팔짱을 끼고 이 불구경을 즐겼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적이 알아서 자멸해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겠죠. 애플의 팬들은 역시 아이폰이 진리라며 삼성의 몰락을 비웃었습니다.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을 때 지하실이 더 있다는 것을 삼성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해 겨울 수원 삼성 본사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불빛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아제폰과 폭탄폰이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판 자체를 뒤집을 것인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만들어 놓은 직사각형의 바형태 스마트폰이라는 경기장 안에서는 아무리 기술을 쏟아부어도 영원한 2등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애플이 정해놓은 규칙 애플이 선점한 감성 안에서 삼성은 그저 성능 좋은 추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지구 반대편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마치 우주선처럼 생긴 거대한 애플 본사 애플파크는 혁신의 성지라 칭송받았지만 더 이상의 혁신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성공에 취해버린 오만함과 소비자를 그저 돈 나오는 지갑으로만 보는 차가운 계산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후 애플은 점점 비대하고 게으른 공룡으로 변해갔습니다. 팀쿡 체제의 애플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까를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신도들에게 돈을 더 뜯어낼까를 연구하는 듯했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매년 내놓는 아이폰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아이폰 12부터 13, 14, 15까지. 여러분은 이 모델들의 차이를 단번에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조차 돋보기를 대고 픽셀 단위로 뜯어봐야 겨우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애플은 10년째 똑같은 디자인을 복사하고 붙여넣는 자가복제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혁신이라 부르는 것은 고작 카메라 구멍의 위치를 조금 옮기거나 모서리를 깻잎 통조림처럼 각지게 깎았다가 다시 둥글게 다듬는 수준의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디자인의 완성이라고 포장했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게으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굳이 바꾸지 않아도 잘 팔리니까 안주하는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행태였죠. 더욱 기가 막힌 건 그들의 급 나누기 전략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기기를 팔면서 화면 주사율 120Hz 같은 기본적인 기능조차 최상위 모델인 프로 라인업에만 넣어주고 일반 모델은 60Hz라는 구시대적인 화면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2023년까지도 전송 속도가 느려 터진 라이트닝 케이블을 고집하다가 유럽연합이 법으로 강제하니까 그제야 마지못해 USB-C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환경보호와 혁신을 이룬 것처럼 뻔뻔하게 생색을 냈습니다. 이런 배짱 장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너희는 사과 로고만 박아주면 살 거잖아. 애플 경영진의 머릿속에는 소비자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용자를 똑똑한 소비자가 아닌 맹목적인 신도로 취급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수년 동안 재발통화 녹음 좀 되게 해달라, 삼성페이처럼 지갑 없이 다니게 해달라, 시리 좀 똑똑하게 만들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애플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건 우리 애플의 철학이 아니라 보안 때문에 안 된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군사 등급 보안 솔루션인 녹스를 탑재하면서도 통화 녹음과 페이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안 해준 게 아니라 그냥 해주기 싫었던 겁니다. 사용자의 불편함보다 자신들의 폐쇄적인 생태계 유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특히 애플의 인공지능 비서 시리는 그들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2011년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시리는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은 날씨를 물어보면 앱 검색 결과를 띄워주고 알람을 맞춰달라고 하면 엉뚱한 음악을 트는 멍청한 비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개발하며 밤을 새울 때 애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그저 막대한 현금 보유고를 깔고 앉아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오만함은 10년 동안 공들였던 애플카 프로젝트의 처참한 실패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테슬라를 잡겠다며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모으고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차체 하나 만들어보지 못하고 2024년 초 프로젝트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방향성도 없고 리더십도 없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자만심이 빚어낸 거대한 총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간과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집토끼라고 믿었던 사과 로고만 보면 지갑을 열던 그 힙스터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예민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10대와 20대들은 다름을 추구합니다. 남들이 다 쓰는 건 더 이상 힙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리에 나가면 너도 나도 다 아이폰을 들고 있습니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도 아이폰, 식당 이모님도 아이폰, 심지어 유치원생 조카도 아이폰을 씁니다. 특별함의 상징이었던 사과 로고가 이제는 교복처럼 흔해 빠진 클리셔가 되어버린 겁니다. 젊은 층은 슬슬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내가 이 돈을 주고 남들과 똑같은 벽돌을 들고 다녀야 해? 혁신의 유통기한이 다해가고 사과 로고의 광택이 바래기 시작한 바로 그 틈, 애플이 안주하며 낮잠을 자고 있던 그 위험한 시간을 삼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플이 절대로 따라 할 수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형태의 파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감성을 논할 때 우리는 형태를 파괴하겠다. 너희가 멈춰 있을 때 우리는 접어버리겠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모한 도전. 세상에 없던 폴더블폰의 씨앗은 바로 그 치욕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2019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무대 위에서 삼성전자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던 스마트폰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딱딱한 유리 화면을 종이처럼 반으로 접었다 펴는 폰. 갤럭시 폴드의 등장이었습니다. 처음 대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환호보다는 의심과 조롱이 더 컸습니다. 화면 가운데 생긴 주름을 보며 비웃었고 내구성이 약해 금방 부서질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역시 삼성은 기술 과시만 할 줄 알지 감성은 모른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다음 스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패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등장한 갤럭시 Z 플립은 그 실험의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투박한 벽돌 같았던 스마트폰을 반으로 뚝 접어 화장품 콤팩트처럼 만든 이 디자인은 그동안 삼성폰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20대 여성들의 심장을 정확히 저격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은 스펙 경쟁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카메라 화소가 어떻고 프로세서 속도가 어떻고 하는 숫자 노름은 사실 10대와 20대 여성들에게는 지루한 아재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쁘고 귀엽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것이었습니다. 플립은 바로 그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폰을 반쯤 접어 올려놓고 셀카를 찍는 모습, 전화를 끊을 때 탁 하고 닿는 그 아날로그적인 손맛, 작은 핸드백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휴대성. 이것은 애플이 절대 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문화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폰꾸즉 폰 꾸미기 열풍입니다. 아이폰 유저들은 애플이 정해준 디자인을 그대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케이스를 씌우는 것조차 애플의 미감을 해친다며 꺼리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플립 유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폰을 캔버스처럼 활용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이고 화려한 키링을 달고 내부 화면에 움직이는 움자를 띄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기기를 만드는 재미. 이것이 바로 MZ세대가 정의하는 진짜 힙스터 문화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는 내 플립 좀 봐라 하는 자랑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갤럭시는 부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칙칙한 아재폰이 아니었습니다. 홍대와 성수동의 힙한 카페 테이블 위에 당당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으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것입니다. 애플 로고가 주는 획일화된 세련됨에 지쳐가던 젊은 층에게 삼성의 폴더블은 해방구이자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삼성의 파격은 하드웨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감성이라는 포장지로 혁신의 부재를 가리고 있을 때 삼성은 마법 같은 소프트웨어로 소비자의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2024년 삼성은 세계 최초의 AI폰인 갤럭시 S24를 세상에 내놓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현대판 바벨탑의 붕괴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스페인의 어느 작은 식당에 있습니다. 메뉴판은 온통 스페인어고 종업원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당황해서 손짓 발짓을 하거나 번역 앱을 켜서 더듬거렸겠죠. 하지만 갤럭시 S24 사용자는 다릅니다. 카메라를 메뉴판에 갖다 대기만 하면 화면 속의 스페인어가 순식간에 한글로 바뀝니다. 마치 원래 한글 메뉴판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통화 기능입니다. 외국인 바이어와 통화할 때 당신이 한국어로 말하면 상대방에게는 유창한 영어로 들립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면 당신의 귀에는 한국어로 통역되어 들립니다. 통역사 없이도 전 세계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은 SF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은 환호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요약해주는 기능, 이메일의 말투를 상황에 맞춰 정중하게 혹은 친근하게 바꿔주는 기능은 업무 효율을 혁명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을 단순한 통신기기에서 내 손안의 천재 비서로 진화시킨 겁니다. 반면 그 시각 애플의 시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물으면 랩 검색 결과를 띄워주거나 제가 돕지 못하는 부분입니다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똑똑하고 세련된 건 사과가 아니라 은하수였구나. 거칠애 뿐인 허영심보다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훨씬 더 섹시하다는 것을 대중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량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로고가 예쁜 폰에서 나를 능력있게 만들어주는 폰으로의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13년 전 카피캣이라 조롱받으며 바닥을 기었던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안주하지 않았으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와 결국 세상의 편견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한때 삼성은 애플을 따라 하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애플이 삼성을 견눈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애플이 뒤늦게 폴더블 폰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AI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허둥지둥 발표하는 모습은 과거 삼성의 모습과 기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통쾌한 복수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쥐고 있는 카드는 단순히 폰을 접고 AI를 넣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제 애플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치명적인 덫을 놓고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영롱한 화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애플이 자랑하는 그 선명한 레티나 디스플레이, 여러분의 손끝이 닿는 그 화면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애플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LG에도 손을 내밀어보고 중국의 BOE에게 기회를 주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삼성만큼 완벽한 품질이 OLED 패널을 수천만 장씩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플은 자존심을 구기고 삼성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에 들어가는 패널의 64% 이상을 삼성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애플에게는 뼈아픈 굴욕이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애플의 경영진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삼성이 내일부터 당장 우리에게 패널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아이폰 생산 라인은 그 즉시 멈춰서게 됩니다. 13년 전 삼성을 향해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애플이 이제는 삼성 없이는 단 한 대의 전화기도 만들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화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폰이 자랑하는 그 빠른 속도와 부드러운 구동 능력 뒤에는 삼성전자의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과 로고가 빛나고 있지만 그 껍데기를 벗겨내면 기계의 심장과 혈관은 온통 삼성의 기술로 채워져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슐랭 스타 셰프가 요리는 자기 이름으로 내놓지만 정작 그 핵심 재료인 최고급 고기와 야채는 라이벌 농장에서 사다 쓰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라이벌 농장이 재료 공급을 끊으면 셰프는 식당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애플이 아이폰을 많이 팔면 팔수록 삼성의 금고가 두둑해지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아이폰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삼성은 부품값으로 짭짤한 수익을 챙겨갑니다. 애플의 팬들이 밤새 줄을 서서 아이폰을 사고 삼성은 촌스럽다며 비하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결제한 돈의 일부는 실시간으로 삼성전자의 통장에 꽂히고 있는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달콤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이러한 기술적 종속은 시장의 분위기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때 갤럭시는 아재폰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대한민국의 20대 남성들이 대거 삼성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불과 1년 만에 20대 남성의 갤럭시 점유율이 12%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 견고했던 아이폰의 성벽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겁니다. MZ세대는 이제 맹목적인 브랜드 추종보다 실질적인 효용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감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편함을 강요할 때 삼성은 통화 녹음과 삼성페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자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녹음 기능으로 상사의 지시를 다시 확인하고 지갑 없이 폰 하나만 들고 나가도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삼성페이의 편리함은 한번 맛보면 절대 아이폰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이제 아재폰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폰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허세이자 비합리적인 고집이라는 인식이 싹트고 있습니다. 진짜 힙한 것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사과 로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기능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것이라는 실용주의적 힙스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역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드웨어의 부품 공급사를 넘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지배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구글과 손잡고 만든 안드로이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애플이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정원 안에 갇혀 고립을 자초하는 동안 삼성은 문을 활짝 열고 전 세계의 모든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식재료를 파악해 레시피를 추천하고 세탁기가 날씨에 맞춰 세탁 코스를 정하며 TV가 내 취향을 분석해 영화를 틀어줍니다. 이 모든 기기가 갤럭시 스마트폰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 이것은 애플이 아이폰 하나만으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거대한 확장성입니다. 애플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올린 감성의 제국이 삼성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실용성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던 그 핀란드의 거인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터치스크린 아이폰을 보며 배터리 교체도 안 되는 장난감이라 비웃었지만 결국 그 오만함이 그들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무시하다가 파산했고 소니가 아날로그 워크맨을 고집하다가 몰락했던 것처럼 역사는 언제나 변화를 거부하는 1등에게 잔혹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지금 애플의 모습에서 노키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 10년 동안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공들였던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 애플카는 2024년 초 허무하게 폐기되었습니다. 차체 하나 만들어보지 못하고 10년이라는 금 같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을 허공에 날린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전 세계가 AI로 재편되는 이 급박한 시기에 애플은 보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기능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경쟁사들이 1년 전에 내놓은 기능들의 재탕이거나 내년에나 쓸 수 있는 베타 버전에 불과했습니다. 완벽주의를 고집하던 애플이 덜 익은 사과를 시장에 내놓으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권력의 추가 실리콘밸리에서 대한민국 수원으로 넘어오는 역사적인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삼성의 비전에 공감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고 전 세계 테크 유튜버들은 아이폰의 색상놀이 대신 갤럭시의 혁신적인 AI 기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역전극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원한 1등은 없으며 굴욕을 견디고 일어선 자만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